어머, 한 페이지에 있어서 너무 보기 좋네. 학생의 글에 나타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이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워요. 문화재 보존 및 복원 기술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며 체험 활동의 의의를 부각한다. 현재와 과거의 개인적 경험을 대비하며 체험 활동의 필요성 및 당위성,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위성이라는 말 어려우면 그냥 이거 지워놔도 상관없어.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인상적인 설명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큰 따옴표 있나? 체험 활동을 마친 소감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만약에 1에 3번이 맞는 말이라면 맨 마지막 단락에 있을 거예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각 공간별로 체험 활동에서 알게 된 점을 제시한다. 돌아다니면서 어디에서 뭐 보고 어디에서 뭐 보고 어디에서 뭐 봤는데 각각 볼 때마다 체험, 알게 된 점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문화재 연구를 설명하고 체험 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강조한다. 이것도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죠. 다음은 학생이 글을 쓰기 위해 떠올린 겁니다. 반영된 것. 반영된 것의 핵심은 뭐예요? 위에 있냐 없냐지. 체험 활동으로 다녀온 땡땡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서두에서 간단하게 첫 번째 단락에 있냐, 첫 번째 단락만 보고서 기억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어. 다음, 문화재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끊어. 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설명해야 되겠어. 분류하는 기준, 특성에 따른 감상법. 각 실험실이 준비한 프로그램 중 도자기실과 석조실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 그러면 어때요? 도자기실과 석조실은 확실히 얘 가기는 갔어. 그 이유가 있냐 없냐. 도자기실과 석조실에서 진짜네, 도자기실 석조실은 확실히 갔어. 보존 및 복원 처리를 하여 박물관에서 현재 전시하고 있는 문화재를 사례로 제시해야 되겠어. 다음 3번, 보기는 학생이 글을 쓴 후에 찾았습니다. 이 자료를 찾기 위해 떠올렸을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 1차적으로는 요약하면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죠.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체험 활동을 한 후 교지에 수록할 글 작성하기.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담당하고 있는 땡땡 연구소가 마련한 행사에 다녀왔다. 중요 문화재의 복원과 복원기술 연구를 위해 40년 전에 설립된 땡땡 연구소는 금속, 석재, 도자기, 종이, 천, 목재 등 문화재의 재질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10여 개의 실험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라면서 땡땡 연구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땡땡 연구소 소개. 2번의 기억 맞는 얘기네. 그쵸? 이번 행사는 각각의 실험실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 세모세모 박물관 관람하며 복원된 도자기와 석탑을 보고 감동한 적이 있어서 구체적인 경험이고, 감탄한 적이 있어서 이유. 도자기실과 석조실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2번에 누구? 디귿 있죠? 그러면 2번 답 벌써 끝났지. 2번의 답 2번이야. 더 이상 다른 게 없어. 먼저 도자기실로 가보았다. 먼저 도자기실로 가보았다. 거슬리는 부분은 먼저 도자기실로 가보았다. 그러면 다음 단락은 안 봐도 알 수가 있어. 뭐라고? 이어서 석조실로 갔습니다. 화살표 표시할까요? 요렇게 아래로.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내용 전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먼저 이어서에는 왜 동그라미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표지라고 하죠. 표지.
그냥 표지라고 하지 말고 위에다가 쓸까? 담화 표지. 담화 표지를 쓰면 먼저 그러면 나중에 다 뒤에 있겠군. 뭔지는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소개해 주겠구나 이거지. 도자기실의 문화재 처리는 조사, 세척, 안정화 처리, 보존 및 복원 과정을 거칩니다. 요만큼은 문화재 처리에 대한 말 그대로 과정이지, 과정. 말 그대로 과정. 문화재 처리를 하는 순서. 조사 단계에서는 X선이나 좌회선을 활용하여 도자기의 구조적 손상 및 결함을 파악하는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부는 X선, 과거 복원 부위나 기타 유기물질 포함 여부는 자외선으로 확인을 한다. 세척 단계에서는 유물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안정화 처리 단계에서는 유물의 손상이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을 제거한다. 여기 곰팡이가 껴있어. 이 도자기를 삭게 만드는 뭔가 화학 물질이 묻어 있어. 보존 및 복원 단계에서는 유물 조각을 접합하거나 결손 부위를 복원하고 색 맞춤을 실시하여 원래 형태로 복원한다. 이러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후 연구사의 안내에 따라 실제 도자기 유물을 각 단계에 맞게 처리해 보고 최종적으로 깨어진 도자기 유물을 원래 형태로 복원하는 체험을 해 볼 수가 있었다. 됐나요? 여기 이렇게 세모 표시해 놓은 거는 1, 2, 3, 4단계인데 얘 글씨를 잘 쓴 거야. 여기에서도 딱 4단계거든. 요거를 순서대로 소개해 준 거지. 이어서 석조실에 가보았는데 도자기 프로그램 못지않게 석조실 프로그램도 유익했다 라면서 글을 쓴 판단 혹은 감상. 석조실의 문화재 처리도 역시 조사, 세척, 강화 처리, 보존 및 복원 과정을 거칩니다. 어머, 눈에 띄는 거는 뭐예요? 여기 도자기실은 안정화 처리인데 여기는 강화 처리지. 그러면 다르니까 그냥 눈에 띄라고 이렇게 체크만 해 놓을게요. 도자기는 안정화 처리고 석조실에서는 강화 처리다. 땡땡땡 석탑이나 땡땡땡 기념비 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해서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공통점은 뭐예요? 영상 시청한 거지. 영상 시청한 거는 또 공통점이야. 먼저 초음파 장비나 현미경을 활용해서 석조 문화재의 풍화 정도를 조사하고 상태를 기록합니다. 조사합니다. 이어서 석조 문화재의 이끼, 식물, 기타 오염물을 레이저 단계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건식 세척, 드라이 아이스나 증류수를 이용해서 제기하는 습식 세척을 거친 후, 세척의 두 가지 종류를 뭐예요? 세척할 때 쓰는 재료에 따라 세척의 종류를 나누었다. 세척의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세척을 거친 후 유사한 재질의 석재로 균열이 일어난 부위를 보수하거나 화강암이야. 그 화강암 갖다가 이제 껴놓는 거겠지. 풍화된 부위를 강화제로 보강하여 보존 및 복원을 합니다. 역시 얘도 조사, 세척, 강화처리, 보존 및 복원 과정. 강화처리 어디가 있어? 강화제로 보강하여 강화처리, 보존 및 복원합니다. 석조실에서는 초음파 장비로 석조 문화재의 풍화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고 레이저 기기를 이용해서 세척하는 체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 도자기실이랑 석조실이랑 둘 다 체험할 수 있는 거. 얘도 공통점이죠.
체험 활동을 마치고 나오며 문화재 보존 및 복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들의 노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느낀 점이 사실은 더 많아야 해요. 이렇게. 옆에 살펴볼게요. 1번. 문화재 보존 및 복원 기술의 발달 과정 없어. 체험 활동에 느낄 수 있었다. 얘는 있어. 과거와 현재의 개인적 대비 경험을 대비하면서, 그렇지, 과거에 내가 세모 어디가 있어, 세모 박물관 과거, 오늘 방문한 땡땡 연구소 있어. 체험 활동의 필요성, 체험 활동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없어. 인상적인 설명 직접 인용한 거 없고요. 체험을 마친 소감을 생생하게, 이거를 생생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여, 오케이. 각 공간별로 체험 활동에서 알게 되었었던 점, 그렇지. 정답 4번.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문화재 연구하고 체험 활동에서 얻은 깨달음, 유사한 상황에 빗댄 거 없어. 깨달음은 있네. 노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노력하시는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었다. 2번의 답은 아까 얼레벌레 3번이라고 찾았었고요. 다음. 문화유산을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한 디지털 문화유산은, 어머, 앞에 지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디지털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을 보존 및 복원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문화유산은 3D 스캔 기술이나 가상 및 증강현실 기술과 결합하여 가상유산, 버추얼 헤리티지 콘텐츠로 만들어진다. 최근 국내 주요 박물관은 디지털 파노라마 영상관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한 반응형 영상이나, 그냥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떠 있으면 이렇게 화면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돌려볼 수가 있어. 이런 것들. 아니면 얼마 전에 저기 어디지? 여행 갔다 온 적, 윤봉길 의사 기념관 갔었는데 이 3D 안경 쓰고 일본군을 처치하세요 하면서 막 총 쏘는 프로그램이 있어. 최근 초대형 입체 영상은 가상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대표적인 소개입니다. 디지털 문화유산이란 뭡니다 라고 하면서 개념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활용한 콘텐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거. 디지털 문화유산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디지털 문화유산은 뭐예요? 어디가 있을까? 요거죠. 보존 및 복원하는 새로운 방법. 문화유산을 보존 및 복원하는 새로운 방법. 앞에 지문에서는 도자기실, 석조실에서 어떻게 보존, 복원하는지 나왔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보존, 복원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 궁금해해서 찾아보니까 얘가 걸린 거겠지. 3번의 정답 몇 번 할 거예요? 4번. 문화유산을 보존 및 복원해서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이러한 것들. 반응형 영상, 초대형 입체 영상, 가상유산 콘텐츠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제일 좋겠죠. 다음 페이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조사해서 글쓰기. 요게 최근 저기 어디야? 어디 학교였었지? 수행평가 문제던데? 작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이 쓴 초고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뭐에 반영되어 있는지, 초보니까 어떻게 고칠 건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뒤에 4번 문제 보시면요. 학생이 글을 쓰기 전 구상한 내용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 있냐 없냐. 5번 문제는요. 글쓰기 전략 얘도 있냐 없냐. 다음 6번 문제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을 구체화하는 것.
기업 미리 읽고 보러 잠깐 갈게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 소극적인 이유를 찾아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화하려면 뭐겠어? 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지.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개선책 구체로 쓰라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가끔 이야기하지만 동네에 장애인들이 많이 눈에 띄지를 않아. 잘 보이지를 않아.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요. 이렇게. 그래서 정신적으로 조금 불편한 친구들이 분명히 동네에 한둘 꼭 있었었고, 팔이나 다리 없는 아저씨들 꼭 있었었고,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아저씨들도 사람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뛰었었는데 이상해. 그만큼 옛날보다는 조금 더 그 사람들 살기가 각박해져서 그런가? 그런 좀 삭막한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저희 동에도 한 23층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긴 하는데, 항상 인사 밝게 하고, 요즘 뭐 하는지 항상 얘기해주는 아저씨 한 명 있어. 그래서 며칠 전에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게인 2021이에요. 저는 막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때 뭐 어디서 상 같은 걸 엄청 많이 받았었나 봐. 막 공부하고 그래서 저 요즘 새벽 2시, 3시까지 매일 공부해요. 막 그런 분이 있던데. 힘내세요. 막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욕 중에 병신 이거 되게 나쁜 욕이야.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르고 고운 말.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단어 뜻 설명해 줄 건가 보다. 장애인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돼. 직업 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는 취지에서 장애인에게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개념, 취지, 그거에 대한 근거, 괄호 열고 법적 근거. 법도 그냥 법이 아니야. 헌법에 쓰여 있어. 헌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다. 199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그리고 91년 시기, 그 다음에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5% 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라면서 구체적으로 소개. 그리고 장애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의무 고용률 이상, 예를 들면 5%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초과 인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대책. 장애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려책 속에 장려책을 쓰는 목적. 첫 번째 단락 됐고요.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통계 자료를 인용. 2022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6%. 나쁜 새끼들 아니야? 국가기관에서 헌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놨는데 얘네들이 먼저 지키고 있질 않아. 그러면 일반 사기업들한테는 할 말 없지.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률은 3.1%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실태.
그리고 이게 문제 아닌가? 실태 겸 문제점. 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겨우 충족한 수준이다. 이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만족 수준이 아니다. 직업이 개인에게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기반이 유지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이 가지는 의의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제 깔고 들어가는 이야기 전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이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선 안 될 것이며 장애인이 일하기 불편하지 않은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가 걸림이 되지 않게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의 역할. 정부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 오케이. 기업과 정부가 각각이 어떻게 기업이 해야 할 일 혹은 저게 만족할 수준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기업과 정부라고 하는 주체, 문제를 해결할 주체별로 구분해서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관련 주체를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이유를 찾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현재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를 비롯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장애인 직업 교육을 확대해서 직무 능력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에 대한 열거. 이제 기억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 해결하러 갑시다. 있냐 없냐 문제죠. 이요. 1번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가 도입된 목적 있어요? 목적 있어요? 목적?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 이게 목적이지. 제도의 취지를 알려줍니다. 2번 장애인 고용 상태를 드러내는 현황을 제시해서 어디? 여기에서는 요만큼 독자의 문제의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한마디만 더 쓸까요? 요 정도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다. 4의 3번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개념을 제시해서 여기 있죠. 개념 제시했죠. 그것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개념 소개해줬고 구체적으로 소개해줍니다. 라고 확인했죠. 그러니까 4의 3번 맞지. 4의 4번 장애인에게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여기죠.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요게 4의 4번이지. 4의 4번. 4의 5번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사례 없죠?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의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틀린 건 5번. 밑으로 내려오죠. 5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어쨌든 4번에 5번. 다음 5번 보러 갑시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첫 번째 단락에 있죠. 독자의 이해를 도와야 되겠군. 첫 번째 단락에 있어. 기억 들어가야 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경험을 직접 드러내서 그런 거 없어.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딱히 언급하지 않았죠. 그냥 낮아요 얘기했으니까. 니은 탈락 들어가면 안 돼. 오, 벌써 답은 2번 나오기는 하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우리나라 사례 있어. 외국의 사례 없어. 장애인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수치를 제시해서 3.6%, 3.1% 장애인 고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 맞죠? 한, 둘, 셋. 얘는 세 번째 단락에 있죠? 리을 들어가야 돼. 정답은 2번. 다음 6번 보러 갑시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 3% 넘기지 못하면 돈 내야 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부담금은 융자 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야, 너네 장애인 지금 계산상 10명 써야 되는데 왜 3명밖에 안 쓰고 있어? 7명이라치 공과금 내. 공과금 받아서 3명만 써도 되는데 5명 쓰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보존해 주는 거지. 그리고 장애인들 뭐 이렇게 집을 얻는다든지 뭐 직업 교육을 한다든지 그때 비용으로 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잘 봐. 부담금, 장려금. 부담금은 고용주가, 사업주가 내는 거야. 사업주가. 장려금은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부담금은 사업주가 내는 거고 장려금은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거야.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쨌든 차별하면은 안 되니까 임금으로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장려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지. 1번 A를 고려하여 틀린 거. 장애인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부담금으로 안 돼. 이거야. 그러면 새로운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부담금 겁나 빡세게 때려. 이런 걸 수도 있지. A를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돈을 걷기는 걷는데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존해 주기에 충분한지 검토해서 글에 반영합니다. 이렇지. 사실 장애인 고용했는데 좋은 거는 뭐야? 국가에서 한 90% 지원해 주면 너무 좋지 않나? 근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여기서 많이 걷어야 많이 줄 텐데 그게 충분한가? 고민해 볼 만하지. B를 고려하여 장애인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의무 고용률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지. 예를 들면 3명만 하면 돼. 근데 5명 했어. 근데 실제적으로는 야 너네 3명만 해도 되는데 왜 5명 해? 우리 3명분만 지원해 줄 거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문제점 지적. 결국엔 돈 문제죠. 너무 슬프게. A와 B를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부과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아닐걸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 부담금 내기 싫어서 나도 장애인 고용할 수 있어. 장려금 더 받으려고 라고 해서 더 고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피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는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A, B를 고려해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나 장애인 고용 지원금 같은 그러네. 그렇죠.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근데 돈 말고 다른 거 없을까? 라는 이야기. 비용적 측면 말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자. 돈으로 혜택을 주거나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혜택이나 페널티를 주는 건 어떨까? 라는 이야기들. 이렇게. 최고는 세금이에요, 세금. 이렇게. 세금 깎아줄게. 아니면 진짜 엄청 큰 회사면 세무조사 뭐 3년간 유예해 줄게. 이러한 것들. 일단 정치.